네, 반갑습니다. 저 영어를 가르치는 고정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제가 진짜 이 영어 성적 올리는 과정에 대해서 너무 재밌는 그 할 말도 많고 그런데 오늘은 6월 평가원 대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드릴 거고요. 아까도 이제 그 여기 센터장님 말씀하셨지만 이게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수업 끝나고 만나서 해보고 또 중간에 제가 이제 경험상 또 학생들 이렇게 성적 올리려고 좀 노력도 해보고 제 개인적으로 이제 보통 수업 끝나고 제가 상담도 하고 케어도 해주는데 모든 학생이 다 찾아오진 않지만 절박한 학생들 데리고 이렇게 성적 올렸던 경험을 통해서 보면은 일단 제일 아마 지금 제 수업의 수요처라고 볼 수 있는 게 이제 80점대 학생들인데 80점대 학생들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뭘 시켜보면은 되게 잘해요. 진짜 잘하고 어떻게 보면 얘가 왜 1등급이 아니지라고 착각할 정도로 아마 경험 없는 사람들은 아마 그렇게 느끼 겁니다. 다 물어보면 웬만한 거 다 알고 정답도 왜 그런지 다 알고. 근데 제가 너무 궁금해서 얘들 도대체 무슨 차이점이 있길래 1등급이 안 되는 건가? 그래서 이제 한번 물어보다가 말고 이 손가락으로 이 지문 읽는 속도 좀 보여줘 이렇게 해달라 그랬는데 본인이 한번 공부한 지문이에요. 근데 읽는 속도가 보면은 진짜 거의 진짜 이 정도 속도로 이렇게 갑니다. 지문이 보통 한 뼘 정도 되는데요. 이 정도 속도로 정말 천천히 읽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공통점을 보니까 애들이 알긴 아는데 굉장히 느리더라. 예, 이게 정말 좀 큰 차이점이라고 제가 생각하게 됐고, 뭐 판단이 느리다 이게 아니고 본인이 아는 거에 굉장히 만족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는 거에 만족하고, 그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본인들이 한계를 정하고, 나 이 정도면 됐다. 알면 됐지 뭐. 근데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는 게 보면은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제가 재수생들도 이제 지금 수업을 했잖아요. 근데 고등학교 3학년 때 1등 나오다가 영어를 한동안 안 해가지고 성적이 떨어져서 또 수능 때 2등급 맞고 이랬던 친구들이 저한테 이제 개인적으로 상담하러 오고 그러는데 그럼 얘네들은 이제 원래 1등급 실력이 되는데 감이 떨어진 거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결국에는 본인 감을 찾아서 갑니다. 1등급 계속 맞았던 친구들은 중간에 떨어졌다가도 자기 마음속에 기준이 있거든요. 요거는 요 정도로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그리고 속도도 나와야 된다. 기준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원래 있던 자료를 잘 찾아가요. 근데 한 번도 이제 고3 기준에 1등급 안 맞은 친구들은 그 위로 올라가는 게 참 뭐랄까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그런 측면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은 나는 87점 정도니까 사실 이론상 보면 사실 한 3% 정도만 올리면 되잖아요. 3% 정도 올리면 이제 1등 올라간다 생각하니까 내가 여태까지 노력했던 걸 계속 하기만 하면 성적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막연한 기대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공부를 운동에 비할 수 있는데 저도 이제 그 코로나 전에 PT도 맨날 받고 운동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코로나 오면서 살도 많이 찌고 그래서 좀 괴로운데. 근데 이게 매일마다 가서 PT를 한다고 해서 근육이 생기는 게 아니고 계획을 잘 짜서 집중적으로 해줘야 근육이 생기고 그러고 나서 또 안 하고 있으면 다 풀어지고 그렇거든요. 공부도 마찬가지인 게 그냥 우리가 이제 평상시에 동네 걸어다니듯이 이렇게 편안하게 공부하고 그러면은 실력이 잘 안 올라요. 왜냐하면은 저희가 평상시에 걸어다닌다고 제가 몸에 근육이 생기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이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해서 근육을 키워야 그게 켜지고 힘이 세진 상태에 시험 보고 난 다음에 또 안 하면 까먹어요. 저도 진짜 고등학교 때 수학을 너무 못해서 사교육비도 많이 드리고 해서 결국 수학 100점 맞았지만 지금은 뭐 근해공식도 기억이 안 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제가 이제 집중적으로 공부는 이제 기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집중력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잠깐 마이크 조정 좀 잠깐만 할게요. 제가 잠깐만 그게 체크 아아 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학생들 데리고 이제 학원 강사 시작하면서 어 어떤 거 많이 해봤냐면 테스트도 많이 해보고 또 개인적으로 어떻게 하면 성적이 오를까 하고 여러 가지 실험 좀 해봤어요. 제가 원래 학교 선생님이었는데 한 15년 전에 제가 학교 그만두고 이제 학원 강사 나오면서 어쨌든 저는 이제 성적을 올려주기 위한 전문가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학생들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제 그때 당시에 6등급, 뭐 5등급 이런 학생들 데리고서 우리가 보통 이제 단어를 외우게 하면은 성적이 오른다고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단어장을 한 권을 다 집념을 발휘해서 그 단어장을 다 외우게 시켰는데 근데 애 점수가 끄떡도 안 해요. 왜 그러냐면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알긴 아는데 떠오르는 속도가 너무 느린 거예요. 그럼 시험장에서는 보통 한 라인당 한 1초, 2초 이렇게 빠르게 읽으면서 내려가야 되는데 잠깐 이게 뭐였더라? 라고 생각하는 수준이면은
전혀 뭐 시험장에 도움이 안 되는 거야. 아, 단어를 내가 아무데나 찝어서 물어봤을 때 애가 안다고 해서 성적 오르는 게 아니구나. 그때 깨달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문장 해석을 막 시켜봤어요. 문장 해석을 반복해서 시키니까 애가 문장 해석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야. 근데 얘는 좀 문제가 쉬우면은 점수가 잘 나왔다가 이제 수능 시험장 가면 또 망하더라고. 왜냐하면 이제 수능 시험에서는 좀 호흡이 좀 많이 길거든요. 그래서 문장 호흡도 길고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해석을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해석이 됐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그 문맥에 의해서 문맥 상의로 전환해 줘야 되는데 그 시간까지 또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떻게 성공했냐면 애들 성적 올리는 거를 지문을 가지고 막히는 게 많이 들어있는 지문을 가지고 해석을 시키게 시켜요. 그러면 제가 이제 학기 중에도 여기 시키거든요. 올해는 별로 찾아온 애가 없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진짜 초반에 막 달려갖고 1등급 만들고 3월에 끝나고 그만둔 학생도 있어요. 저는 그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문을 가지고 일단 해석을 해오라고 시킵니다. 그러면 얘가 사전하고 그리고 이제 해답도 봐도 상관없어요. 결과는 좀 제가 확인하기 때문에 저 괜찮아요. 네. 예. 근데 이게 해석을 해오라고 시켜가지고 제가 이제 한글로 이렇게 써오라고 시켜요. 그러면 제가 그걸 고쳐줘요. 고쳐주면서 이거는 이렇게 봐야 되고 저건 저렇게 봐야 돼 이렇게 피드백을 줍니다. 그리고 애가 이제 보통 뭐 단어의 품사라든가 아니면 이제 특히 전치사 in, at, on 같은 전치사 이런 의미 같은 거 신경 안 쓰던 것도 의미 부여를 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게 본인이 해석을 하는데 아무도 읽었을 때 무슨 말인지 모르는 말이면 문맥상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네 해서 정확하게 문맥상 의미까지 덮어서 씌워서 이런 의미가 된다. 그래서 애가 이제 진짜 그런 뜻이네요. 이렇게 이해를 하기 시작해요. 본인이 깊이 있는 이해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다음 주에 야 이것 좀 다시 하라 시켜요. 다시 하라 시키면은 다음 주에 그거를 제가 말했던 걸 고스란히 받아들여서 진짜 그대로 완벽하게 해오는 친구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애가 있더라고요. 한 10명 중에 한두 명 정도는 진짜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해옵니다. 그래서 진짜 문맥상의 의미 단어 하나하나 의미까지 다 적용해서 진짜 완벽하게 해온 애는 얘는 된다고 보면 돼요. 얘는 거의 됩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완벽하게 해왔잖아요. 이제 칭찬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읽는 속도를 좀 보여달라. 손가락 읽는 속도를 보여달라 하면은 굉장히 느리거든요. 앉은 자리에서 한 15분 동안 계속 읽게 시켜요. 다시 하면서 계속 읽게 시키면서 이 원하는 스피드. 저희가 이제 공부를 했으면 원하는 스피드가 나와야 되는데 머릿속에 그 기준이 없잖아요. 난 아니까 됐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이 라인당 한 1, 2초 안에 있는 속도까지 가면은 됐다. 합격. 다음 주에 요거랑 새로운 거 갖고 또 다시 할 거야. 그러면은 다음 주에 또 그 속도가 나온지 확인하는 거야. 그렇게 해서 지문을 누적해서 하다 보면 제가 진짜 등급별로 다 해봤는데 한 50점대 학생 같은 경우는 진짜 힘들어요. 애가 지문 하나 해석을 자기 힘으로 해오는데 한 3시간 정도 걸리는 학생도 있고요. 60점대 학생도 비슷하고요. 근데 70점대부터는 좀 희망이 있어. 70점대부터는 보면은 성적 그러니까 기본기가 좀 있어가지고 70점대부터는 1시간, 30분 이렇게 좀 줄어들기 시작해. 80점대 학생들은 잘해옵니다. 잘해오는데 이제 속도가 안 나온 상태고.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지문 이렇게 누적해서 계속 시키다 보면 한 30개 정도 넘어갈 때부터 성적이 굉장히 꿈틀꿈틀거리고요. 40개, 50개 넘어가면 성적이 많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말씀 드리는 건 뭐냐면 우리 학생들이 영어 공부한다 그러면 자꾸만 지금 고3이고 마지막에 하니까 새로운 걸 자꾸 이제 섭취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 근데 이 지문 하나나 표현 하나도 깊이 있게 이해를 해서 다른 데 적용할 수 있게 되면 스피드가 진짜 빨리 올라가고요. 되게 신기한 게 학생들이 이제 모르는 게 뭐냐면 내가 3호 모의고사 봤어요. 3호 모의고사 막히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막히는 게 있는데 이거를 눈앞에 있는 걸 내 걸로 만들어야겠다. 그러면은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게 뭐 내가 지금 공부하면 다음 시험에 나오겠어 이런 생각하는데 근데 영어 지문이 보면은 이 나오는 표현이나 문장 스트럭처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반복돼요. 그래서 이게 뭐 다음 시험에 나오겠어? 라고 생각하는 친구가 있고 이건 완전히 가지고 놀 수 있을 정도로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하는 친구가 있다면 가지고 놀 수 있을 정도로 만들고 얼마나 반복을 많이 해야 되겠어요. 그죠? 그럼 반복을 많이 하면 그 다음 시험에서 알아봐요. 이거 진짜 나오네. 그러면은 이제 선순환 구조 타는 거죠. 이게 맞구나 하고 쭉쭉 올라가요. 그래서 학생들이 그런 경험을 하게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제가 솔직히 대중 강의 하지만 저도 딸이 있고 저희 딸은 이제 초등학교 6학년 올라간 초등학교 6학년 올라가는데 근데 이제 저희 딸도
보면은 영어가 정확성이 굉장히 떨어지더라고요. 영어 유치원 다니고 해서 말은 좀 곧잘 하는데 정확성 굉장히 떨어져 느려요. 단어가 또 어려우면 굉장히 느려지고 굉장히 슬로우 다운 되더라고. 본인은 뭐 그래서 무슨 말인지 대충 아니까 하면서 굉장히 좀 천진난만하게 살더라고요. 근데 제가 만약에 저희 딸이 지금 고3인데 만약에 지금 2등급에 머물러 있다 그러면은 제가 솔직히 말해서 세 마디만 할 거예요. 붙잡아 놓고 제가 시간이 있으면은 읽어, 해석해, 뭔 소리야. 이 세 마디만 계속 시키고 같아요. 그것도 정해진 텍스트를 가지고 굉장히 막히는 게 많은 그런 텍스트를 가지고 그 세 가지만 계속 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아이가 읽어. 그러면 읽고서 내용을 파악할 거 아니에요? 해석해. 그러면 무슨 말인지 고민할 거거든요. 근데 우리말로 정확하게 표현하는 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말로 어떻게 표현할지에 대해서 고민하다 보면 하나하나 걸리적거리는 게 있어. 해석에 대한 내 뜻은 알지만 해석에 대한 고민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무슨 말인지 본인은 표현하라는 건 뭐냐면 문맥상 무슨 뜻인지 말하라는 거거든요. 해석은 되지만 문맥상 이런 뜻이다. 그래서 만약 이해가 안 되면 해답 주고 읽어. 무슨 소리야? 읽어. 해석해. 무슨 말이야? 이것만 계속 반복해서 시킬 것 같아요. 한 50개에서 100개 정도 질문을 가지고 제가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예전에 성적을 제가 이제 9월 평가원 때 54점 맞았던 학생이 있었어요. 수능에 98점이 나왔어요. 비현실적이죠, 그죠? 근데 그런 사례들이 몇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저도 항공사 생활하면서. 근데 걔네들 공통점은 뭐냐면 얘가 이게 무슨 뜻이다 그러면은 그게 무슨 뜻이구나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 그런 뜻이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요. 어떻게 해서 이 단어들이 조합돼서 도대체 이런 뜻이 나오냐라고 저한테 반문하는 친구들. 얘네들이 보면은 단기간에 성적 올리고요. 그다음 또 두 번째 지표는 뭐냐면 저한테 와서 또 질문해요. 중요한 게 뭐냐 애들이 해답을 보면 대충 무슨 뜻이 나오잖아요. 그럼 거기서 고민 멈추거든요. 아, 이런 뜻이구나. 몰랐으니까 알았으니까 됐다. 아, 걔는 그게 아니야. 해답을 봐도 이게 단어 하나하나씩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길래 조합돼서 이런 뜻이 나오냐 질문해요. 그리고 질문한다는 건 뭐냐면 해답을 통해서 대부분 해결되거든요. 근데도 질문한다는 건 공부하는 양이 많았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물어보지 않으면 못 겪는 게 나았다는 얘기죠. 그죠? 질문하는 애들은 제가 봤을 때는 단기간에 이룬다고 봅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 중요한 거. 한번 물어봤던 거 다시 물었던 친구 있죠? 걔네들은 진짜 한 달, 두 달 안에 그냥 바로 성적 오른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뭐가 중요하냐면은 속도가 빨라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숙달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자기가 한번 내 걸로 만들었던 지식인데 설명 듣고 이해가 됐거든. 근데 다시 쳐다봤다는 거잖아요. 그죠? 다시 찾아봤고 그게 안 되니까 너무 답답해서 해답으로 해결 안 되니까 저한테 또 물어봤잖아요. 같은 질문 다시 한다? 얘는 진짜 빠른 시간 뭐 한 달, 두 달 안에 원하는 등급 다 만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영어가 뭐가 중요하냐면 반복 숙달이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 학생들이 진짜 고등학교 3학년 되니까 내가 성적을 올려야 되겠고 그렇다고 내가 초등학교나 중학생 때처럼 공부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사실 고등학교 3학년이라고 해서 획기적으로 성적을 올리거나 속도를 늘리는 방법은 사실 옛날이나 뭐 옛날에 공부했던 방식과 똑같아요. 반복 숙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어에는 두 가지 차원이 있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면 정확성이고 두 번째는 이제 유창성, 플루언시라고 뭐가 있냐면은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정확성에 관한 거예요. 반복하고 숙달하고 맷돌 돌리듯이 계속 돌리고 해서 굉장히 빨라지고 정확해지죠. 그죠? 그것도 필요한데 뭐도 필요하냐면 제가 이제 6월 평가원 대비해서 말씀드리고 아니 지문을 제가 읽어봐도 절반 정도가 이해가 잘 안 돼요. 이거는 영어로 못해서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고요. 지문은 이제 출제자가 잘라서 출제를 하는데 본인은 그 밑에까지 다 읽었잖아요. 근데 저희는 앞에서부터 처음부터 읽으면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그건 모른다라고 인정하고 넘어가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애들이 고등학교 3학년 6월 평가원 때 그런 상황 처음 맞이하면은 그러면은 굉장히 패닉이 찾아요. 혹시 해석은 되는데 하나도 모르겠다. 이게 처음 접하는 사람들은 진짜 너무 공포심이 커지거든. 그래서 작년 6월 평가원 보고 난 다음에 애들 반응이 뭐냐면 아 선생님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고. 예,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는 것도 출제자도 어느 정도는 압니다. 그렇지만 문제를 푸는데 별 지장이 없다라는 걸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 저는 학원하고 상관없이 본인이 정말 막히는 게 많은 지문들을 50개에서 100개 정도 골라서 이거를 원하든 원하지 않든 계속 반복시키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플루언시. 플루언시라는 게 뭐냐면 플로우를 타는 거예요. 흐름을 타고 잘 모르지만 일정한 속도로 넘어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영어는 잘하면 이제
그 중요한 그 뭐지 필요한 자격 중에 하나가 이제 에미길 타원스라는 게 있는데 에미길 타원스 뭐냐면 모호함에 대해서 내가 충분히 인정하고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거. 나 잘 이해 안 되지만 그냥 넘어갈 수 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2학년 때까지 모의고사 보고 특히 3월 달까지만 해도 모의고사 보면은 해석이 되고 이해도 돼요. 해석이 되고 이해도 되는데 이제 6월 평가원 되면 해석이 되는데 이해가 안 되기 시작하는 일이 많이 벌어지거든요. 그럼 모른다고 인정하고 넘어갈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모른다고 인정하고 넘어간 버릇이 없다 보니까 다 파악해야 되고 불도저처럼 밀고 나가야 되니까 되게 힘들어요. 그러면은 저희가 6월 평가원 대비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 지문 중에서 아이들한테 설득하는 과정이 되게 중요하죠. 이건 솔직히 나 영어 잘하지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너희도 이해 안 되지, 그지? 그럼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넘어가자. 예, 넘어가자. 왜냐하면 모르는 부분은 다른 부분 통해서 알게 되거나 아니면 끝까지 모르거나 둘 중에 하나잖아요. 실전에서 어차피 두 개 더 잘할 방법이 없거든요. 그런 상황에 대한 대비가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정확하게 해석만 하고 빨라지고 좋아요. 요것만 해도 어느 정도 오르지만 실전에 가면은 잘 모르면 넘어간다. 이것도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영어는 두 가지 차원이 있다. 정확성과 fluency, accuracy와 fluency라고 하는데 예, 일정한 속도로 그냥 몰라도 넘어가는 것도 필요하고 하여튼 정확하게 계속 반복해서 보는 것도 필요하다.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지문의 절반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게 무슨 상황이냐? 제가 이제 작년 그 6월 평가원 때 애들 충격을 먹었던 그 문제에 대해서 잠깐 이제 한국어를 이렇게 해석을 써갖고 왔는데 한번 볼게요. 학문의 성장과 미술사학이나 고생물학과 같은 하위 학문의 성장 그리고 미술평론가 같은 특정 인물의 성장은 비록 힘든 일로 남게 되지만 지킬 가치가 있는 것을 선택하고 정리하기 위한 원칙과 관행의 도출에 도움이 되었다. 이게 첫 문장인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랐어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 이제 무슨 고생물학, paleontology, 그다음 미술사 이게 도대체 무슨 공통점이 있나? 저도 잘 몰랐어요. 처음에 읽었을 때 무슨 말인지 잘 몰랐고 그래서 학생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게 뭐 단어들은 열거되고 있고 머릿속에 남는 거 없고 이런 제 상황이었거든요. 그다음 이제 게다가 19세기 말에 박물관과 대학이 더욱 멀어지면서 그리고 세상을 알게 되는 매우 가치 있는 경로로서의 사물이라는 개념이 쇠퇴하면서 수집은 특히 과학에서 가치 있는 지적 활동으로서의 지위를 잃기 시작했다. 뭐 어쨌든 학생들이 아무리 영어를 못해도 수집, collecting이라는 게 loss status라고 이제 지위를 잃기 시작했다. 이거는 누구나 이해했어요. 과학의 참으로 흥미롭고 중요한 측면은 점점 더 육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었고 수집된 것들에 대한 분류는 더 이상 최첨단의 지식을 생산할 가망이 없었다. 수집을 아무리 해봤자 뭐 새로운 게 안 나왔다 이런 얘기인 것 같고요. Butterfly collection, 나비 수집이라는 용어는 near, 한낱이라는 형용사와 함께 사용돼서 빈칸한 학문적 지위를 보여준다. 이게 이제 지문이었고요. 학생들은 지문의 절반이 이해가 안 돼서 굉장히 압도를 당한 상황이었죠. 근데 나비 수집에 대해서 뭐라고 말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굉장히 당황했지만 출제자의 관점은 되게 단순합니다. 첫째, 저희가 빈칸에 들어간 말 찾을 때 첫 번째는 무엇에 관한 설명인지 찾으면 되거든요. 자, 지금 보면 수집의 학문적 지위를 묘사하는 말을 찾아라 이거죠. 그 수집의 학문적 지위를 찾아보면 지문에 하나밖에 없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아까 전에 뭐였죠? 학문적 지위가 사라졌다 이렇게 나왔죠. 그럼 빈칸에 들어간 정답은 뭐예요? lost, 뭐 상실된 이런 말이 들어가면 돼요. 그렇죠? 지위가 상실됐다. 네, 이렇게 해서 문제가 풀립니다. 그리고 선택지 중에 보면 1번에 competitive, novel, secondary, reliable, unconditional 이 중에서 자 수집의 학문적 지위를 묘사하는 단어는 몇 번이 정답일까요? 네, 3번 secondary가 정답입니다. 자 우리 어머님들이 진짜 너무 잘 맞추셔서 아이들은 너무 당황할 거예요. 아이들은 이런 느낌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일단은 우리말로 잘 번역을 해놓잖아요. 애들한테 물어. 야 한국어로 다 잘 번역된 만약에 한국어 영역 시험이면 너네들 1등급 맞을 수 있냐? 다들 끄덕끄덕하죠. 당연하죠. 그럼 본인이 해석의 능력이 문제라는 걸 본인이 반증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 푸는 스킬이나 뭔가 논리적 추론이 필요하고 수능 영어 문제는요. 제가 언제 차 타고 가다 EBS 방송에 들었는데 어떤 부모가 이제 상담하더라고. 우리 애는 정상적인 애들보다 지능이 떨어지는데 일반 학교에 갔고 수능 공부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그랬더니 전문가가 나와가지고 영어 먼저 시키라고 하더라고요. 영어는 그냥 찾아서 쓰는 거예요. 영어는 우리가 스스로 판단할 이유가 없습니다. 스스로 판단하고 머리 쓰잖아 그럼 틀려요.
고민하고 이게 무슨 말인지 하고 소설 쓰잖아요. 그럼 이 노력인 것 같지만 사실 틀려요. 그냥 찾아서 쓰면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뭐냐면 이런 상황에 애들한테 왜 이렇게 당황스러움을 주느냐. 지문을 다 보고 나면 처음엔 이해가 돼요. 뭐냐면 미술사나 고생물학 전부 다 수집이 중요했던 학문이잖아요. 삼엽충, 암모나이트 이런 거 막 수집하고 화석 수집하고 이런 게 중요했었는데 그래서 뭔가 principles and practice 우리는 대학교 과목을 보면 이론과 실제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collecting에 이론과 실제에 도움이 되었다. 그래서 collecting이 발달하게 된 상황이고 그 다음에 박물관하고 대학 옛날엔 박물관은 수집했고 대학도 수집을 많이 했거든요. 이제 대학은 뭐냐면 수집을 더 이상 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인가. 저희가 지문을 다 읽고 난 다음에 정답까지 도착한 다음에 보면 보여요. 근데 이게 영어를 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생소한 맥락이 시작되니까 영어를 못해서가 아니고 사실은 그냥 모르는 채로 읽어 나가는 과정인데 애들이 거기서 불필요하게 패닉을 느끼는 거야. 나중에 보면 이게 이런 얘기였어. 너 처음부터 알 수 있겠니? 저는 처음부터 절대 알 수 없다라고 애들한테 얘기를 해줘요. 그리고 애들한테 공감을 이끌어내고 원래 그냥 모를 수 있구나. 이거 적응해야 돼요. 6월 평가원, 9월 평가원 수능 보기 전에 한번 이거 적응하셔야 돼요. 그리고 불필요하게 좌절감 느끼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영어 실력 떨어지나? 뭔가 좀 스텝이 꼬인다고 해야 되나요? 잘못된 판단하게 돼서 나 스스로 막 자책하게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6월 평가원 이후에 고난도 빈칸이라는 교재를 시작을 했어요. 왜냐면 이거 애들 연습시켜야겠다. 근데 지금은 뭐냐면 6월 평가원 전에 이런 문제가 나오니까 대비를 시킬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5월달에 하려고요. 그래서 5월달에 고난도 빈칸. 본인 이해 잘 안 되지만 확실하게 이해된 내용만 가지고 풀면 풀리는 문제들 가지고 자신감 심어줄 거예요. 예, 그리고 그러니까 보면은 이제 출제자와 공감하는 게 중요해요. 출제자 입장에서는 야, 다른 부분 몰라도 이 부분 쉽게 풀 수 있잖아 이런 관점이잖아요, 그렇죠? 야, 다른 부분 몰라도 수집에 어떤 학문적 지위는 안 할 수 있잖아 이런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저희가 영어에 3점하고 2점이 있는데 이 문제가 3점짜리 문제가 아니에요. 제일 많이 틀린 문제인데 2점짜리 문제예요. 출제자는 이렇게 출제하면 많이 틀릴 거라는 걸 잘 모르는 거죠. 그죠? 3월 모의고사도 마찬가지예요. 3월 모의고사에서 어법 문제가 제일 많이 틀리고 그다음 두 번째가 빈칸 첫 번째 문제가 많이 틀렸는데 거의 비등비등합니다. 근데 3점짜리 문제가 아니 2점짜리 문제예요. 출제자는 학생들이 이렇게 하면 어려울 거라는 걸 잘 몰라. 그래서 영어가 요즘에 난이도가 높다 그러는데 제가 봤을 때 일부러 높은 건 아닌 것 같고 학생들이 어떻게 느끼는지 별 상관이 없고 본인이 생각했을 때 어려우면 3점 본인이 생각했을 때 쉬우면 2점 하여튼 출제자의 생각을 따라잡는 것만으로도 어떻게 보면 되게 부담을 줄일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학생들이 알고서 시험장에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이 마인드 다른 부분 몰라도 이거 보면 쉽게 풀 수 있잖아. 출제자 마인드 요거 중요하고요. 아는 것만 가지고 푸는 연습하는 거 중요해요. 이게 뭐냐면 플루언스입니다. 잘 모르지만 플로우를 타는 거예요. 잘 모르지만 일단 넘어가자. 이거에 대해서 개의치 않는 거. 이거 필요해요. 그래서 고난도 빈칸 제 교재하고 강의가 이미 준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2학기 때 하는 게 아니라 1학기 때 딱 시작해가지고 6월 평가원 때 애들한테 패닉을 느끼지 않도록 불필요하게 좌절감 느끼지 않도록 스텝이 꼬이지 않도록 내가 뭐 불필요한 노력하고 있어. 논리가 아니 단어가 아니 원래 너네가 영어를 잘해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요거에 대해서 좀 강의시키려고 합니다. 자, 문장에서 저는 제가 항공학사 처음 시작할 때 고전은 많이 했어요. 자, 항공학사 처음 시작할 때 이제 대성학원이라는 데 들어갔는데 왜 들어갔냐면은 제가 교사를 하고 있었는데 월급 그때 170만 원 받았어요. 제가 2005년에 임용이 됐어요. 그래서 당연히 정교사로 임용이 돼가지고 여기 그 서대문에 인천고등학교라는데 제가 교사로 재직을 했었는데 저는 뭐 그럴 생각 없었는데 제가 가난한 줄도 잘 몰랐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집사람하고 만나고 결혼을 하려다 보니까 제가 수중에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개인적인 얘기지만 그러다가 저희 집사람 지금 만나서 결혼했는데 집사람이 네가 돈이 없어도 너무 없구나 해서 저 차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분노를 느꼈습니다. 제가 뭐 빈부의 격차 이런 거 전혀 모르고 살았는데 월급 뭐 170만 원 받으면 되지. 근데 이제 뭐 집사람 뭐 강남에 무슨 아파트 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전혀 개념 자체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에이씨 안 되겠다. 그래서 저희 선배들이 이제 대성학원에 이렇게 많이 나와 있으니까 선배한테 연락해갖고 나왔거든요. 왜 나왔냐면은 얘기 들어보니까 정년도 보장된다 그러고 기본 월급도
그때 한 450인가? 여기 기본적으로 보장이 된다 그러고 그래서 그리고 끝나고 뭐 저녁 때 이런 데 가서 수업도 하고 그러면은 수입이 괜찮은데 정년도 보장된다니까 안 나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왔는데 저 나오고 나서 바로 정년 보장 사라졌습니다. 네, 다 사라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지? 그래도 제가 이제 사립학교 같은 데는 지원하면 그때 몇 년만 받기 때문에 다시 들어갈 수 있었거든요. 얼마든지. 그러고 나서 사립학교도 뭐 아끼고 했지만 그래서 제가 이제 학원에 나왔고 이제 말하자면 좀 뭐랄까 좀 여기서 성공하거나 아니면 망하거나 둘 중에 하나 이런 상황이 됐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힘을 내게 되더라고요. 처음에 제가 학생들한테 강의 평가를 받았어요. 강의 평가가 두 개 항목이에요. 첫 번째가 뭐냐면 열심히 하냐, 열의가 있는가. 두 번째가 뭐냐면 수업이 잘 이해되고 정리돼서 수능에 도움이 되는가. 이렇게 두 가지로 1, 2, 3, 4, 5단계로 이렇게 그 테스트를 합니다. 근데 학생들 설문조사 결과를 받았는데 제가 그러니까 매우 좋으면서 매우 나쁜까지 제가 이렇게 매우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은 매우 나쁜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강의 평가가 대상원 전체에서 끝에서 두 번째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원장님 저 불러가지고 선생님 이렇게 하시면 강사로서 미래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지? 강사로서 미래가 없다 무슨? 근데 딴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잘린다는 얘기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불을 켜고서 하는데 제가 원래 뭐 영어를 이렇게 못하는 사람 아니었지만 강의는 진짜 못하는 사람이어서 학생들이 뭘 모르는지 모르니까 붙잡아 놓고서 물어보고 그리고 해석을 다 쓰게 시켜가지고 다 하나하나 고쳐주고 하다 보니까 뭔가 보이더라. 애들이 해석을 잘못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수업 시간에 미리 알았다 갖고 너네 이렇게 해석했잖아. 그러면 애들이 딱 고개를 들고 듣기 시작하면서 강의 평가가 올라가. 가려운 부분을 긁게 되면서 그러면서 제가 거기다 유머를 섞고하면서 그래서 이제 강의 평가 1등까지 하게 됩니다. 대상원 전체에서. 근데 어린 사람이 1등 하니까 좀 미움 많이 받았어요, 제가. 그래서 평생 욕도 잘 안 먹었는데 남들이 이렇게 시기 질투하고 이렇게 욕하는 거 많이 들으면 상처도 많이 받고 그래서 1등 하다가 중간에 조금 안 했어요. 그게 낫겠더라고요. 자, 근데 제가 말씀드린 6월 평가 때 이제 긴 호흡의 문장이 나와요. 근데 긴 호흡의 문장을 해결하는 게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않습니다. 그럼 현실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대안이 있고 또 우리가 원하는 목표 알아도 빨라진다. 이게 원하는 목표가 있잖아요. 아마 이제 지금 여기 앉아 계신 그 부모 학부모님들께서는 옛날에 뭐 성문 종합 영어의 그 성문 기본 영어나 종합 영어의 그 문장들 이 모음 같은 거 공부하셨던 경험 다 있으실 거예요. 근데 요게 이제 말하자면 그런 문장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신뢰를 무릅쓰고 The few moments in the course of each day which a man absorbed in the worldly pursuit may carelessly expand in kind words to trifling charities to those around him. Perhaps the only time that he has lived to any purpose worthy of recording. 여기 이제 한 문장이에요. 학생들한테는 되게 좀 호흡이 길고 복잡한 그런 문장처럼 보일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만 어순하고 반대되는 즉 뒤에서 꾸며주는 말들이 무한히 길어지기 때문에 되게 좀 힘들어하죠. 근데 저는 이제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 이게 맥락이 있으면 되게 쉬워요. 맥락이 있으면은 문장의 한 절반 정도는 먹고 들어갑니다. 근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덩치 크고 막 복잡한 문장을 쓸 때는 이게 이해가 안 되기를 바라면서 쓰진 않거든요. 그래서 보면 굉장히 뻔하고 당연한 얘기들 정말 많이 들어간 경우 있고 맥락이 이해가 되면 대부분이 사실 뭐 무의미한 경우도 되게 많아요. 길고 복잡한 빈도성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학생들이 이 디테일들을 정말 빠르게 처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worldly pursuit 할 때 worldly 이 worldly가 모의고사에 정답으로 2번 나왔거든요. 근데 애들이 world 전 세계적인 이런 의미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애들이 정답을 놓쳤어요. 정답 그 worldly가 무슨 뜻이냐면 세속적이고 물질을 좋아하고 또 은둔자가 아니라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이런 세속적인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도 보면 세상적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네, 그런 단어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또 expand 이것도 막상 아는 건데 expenditure 그러면 애들이 지출이라는 뜻으로 잘 알고 있거든요. 근데 expand이라는 게 아이들은 spend 뭔가 소비하다. spend은 아는데 expand은 또 잘 떠오르지 못해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알긴 아는데 되게 느려요.
결국에 이 길고 복잡한 걸 해결하는 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디테일 하나하나가 굉장히 빨라야 돼요. 반응 속도가. 그게 첫 번째 중요합니다. 그리고 보면 이제 few moments in the course of each day, 뭐 날마다의 몇몇 순간들인데 사실 생각해 보면 날마다의 순간이겠지. 그런 뭐 그죠? In the course of each day라는 말 사실은 이해는 되지만 빨리 기억에 사라지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source and word pursuit, 그래서 세속적인데 몰두하고 있는 사람, 세속적인 사람이 carelessly 별로 이제 신경을 안 쓰면서 expand 소비하는 그런 순간이죠. In kind words of trifling charities to those around him, 주변 사람들한테 친절한 말이나 아니면 이제 사소한 도움 같은 거 주면서 보내는 그런 시간이야말로 it's the only time, 아마 유일한 시간일 거다. That has lead to any purpose, were they recording? 기록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이것도 좀 오래된 표현인데 기록할 만한 가치가 있는 목적을 살았던 순간인 것 같다. 쉽게 말하면 야 주변 사람한테 잘해 이런 의미가 돼요.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하게 했던 그런 순간이야말로 정말 가치 있는 순간이다 이렇게 돼요. 그럼 결과론적으로 be kind to others, 다른 사람들한테 잘하라 이렇게 요약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일단 그 비전을 심어주는 거죠. 애들한테 한마디로 한번 요약을 해봐. 이 문장에서 정말 요 단어만 가지고 내용을 다 전달할 수 있다 싶으면 골라보면은 kind나 아니면 charities 이런 말을 선택하면 이제 한 단어로도 이 문장 요약할 수가 있거든요. 비전을 제시해주고 그 다음에 디테일에 대한 설명하면은 디테일한 설명 기회 들어오죠. 그리고 학생들이 막혔던 게 뭐냐면 주로 아는 것 같은데 사실 잘 모르는 그런 부분이 막히거든요. 근데 재미있는 거 뭐냐면 그거는 이제 관심을 갖고 제가 과제를 요번에 과제를 해오는데 굉장히 신경 쓸 건데 이런 문장들을 한 주에 20문장씩 주면서 전부 다가 아니라 여기서 일부분 해석을 좀 써오라고 시킬 거예요. 근데 그게 무슨 효과가 있냐면은 막히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 위해서 본인들이 안 막히는 부분을 정말 열심히 볼 거 아니에요. 근데 막히는 부분을 해결해서 안 막히는 부분 보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안 막히는 부분이 엄청 빨라져요. 사실 그게 진짜 효과예요. 저도 뭐 고등학교 때 이렇게 어려운 문장들 이런 거 누가 좀 막히는 게 별로 없어. 막히는 것 좀 모아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학원에서 그 받은 자료를 가지고 공부했는데 근데 이 막히는 거 이해하기 위해서 보다 보니까 나머지 안 막힌 부분 빛의 속도가 돼 진짜. 그래서 이런 거 가지고 계속 고민하다가 모의고사 보잖아요. 너무 시원시원해요. 심리적으로도 실제로도 굉장히 빠르게 넘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말하자면 이게 칼을 가는 거에 비유를 하는데요. 학생들이 사실은 모르는 표현에 집중해서 공부하겠지만 본인이 과제를 해오고 그 다음 테스트 위해서 공부하는 부분 사실 아는 부분이 훨씬 빨라지는 거죠. 그게 진짜 효과입니다. 제가 강조하는 게 뭐냐면 6월 평가원 때는 분명히 생소한 내용들만 나와요. 어디서 들어본 얘기 평가원 수능에 절대 안 나옵니다. 그러면 본인이 생소한 내용을 처리하기엔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 여유는 어디서 나온다? 이미 본인이 잘 해석이 되는 분이 엄청 빨라져야 돼요. 그래야 새로운 내용에 대해서 여유를 갖고 생각할 그런 여력이 생기거든요. 근데 그 목표를 우회적으로 학생들 쉬운 거 반복해서 보라면 보나요? 절대 안 보죠. 어려운 거 해결하는 걸 가장해서 하다 보면 어려운 거 해결되는 거는 사실 부수적인 효과인데 학생들은 굉장히 주가 된다고 생각하죠. 그리고 동기부여 됩니다. 왜냐하면 다 아는 것처럼 보는데 실제로 모르니까. 제가 이런 자료들을 모아서 애들한테 해석을 써오라고 시켜서 너 이렇게 해석했잖아. 요걸로 제가 강의평가 1등을 먹게 됐는데 한동안 제가 요거 강조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EBS의 시대였거든요. EBS 지문을 가지고 변형 문제를 만들어서 정답을 만들면 애들이 정답이 똑같이 나오니까 그거 가지고 굉장히 10년 동안 연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EBS 시대가 갔잖아요. EBS 연계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본질적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죠. 유머까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평소에 답답한 시험장 쾌적하죠. 이게 효과가 정말 좋아요. 너무 자유로운 그런 느낌이 있어요. 답답함 속에서. 근데 이제 우리 학생들이 답답한 걸 잘 못 견디잖아요. 그걸 제가 어떻게 잘 풀어내냐가 어떻게 좀 희화화시키고 애들이 해석한 걸 좀 약간 좀 뭐랄까 우회적으로 비난도 하면서 이렇게 어떻게 좀 우스꽝스럽게 하느냐가 저에게 달린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제3의 오희 학생들이 시험장에서 느끼는 답답함, 평가학원 수능에서 느끼는 답답함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이번 수능 문제 scientific representation이라고 나왔는데요. 애들이 representation의 1번 뜻으로 암기하는 뜻이 보통 대표라는 뜻을 암기를 해요. 과학적 대표? 뭔 소리지? 그때부터 스트레스 받기 시작하는. 사실은 뭐냐면 이제 representation 어떤 표현이나 진술, 묘사 이런 뜻이거든요.
과학적 진술이라 보면 스무스하게 넘어가죠. 근데 애들이 이거에 대해서 그냥 모른다고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답답 스트레스 받으면 불필요하게 에너지를 인지 능력 딴 데 쓰거든요. 문제풀이에 꼬이고. 또 예를 들어서 정직함이 정답이에요. 누구라도 알 수 있어요. 빈칸에 들어가면 본문 속에 있는 내용만 들어가면 되고 인접한 내용 우선이고 정직함이 정답. 선택지에 보면 integrity, factual 이렇게 나오는데 애들이 인티그레이터를 보통 알고 있으면 보통 온전함, 고결함 이런 뜻을 알고 있고요. factual은 뭔가 fact 하니까 사실 이렇게 느끼잖아요. 그럼 애들이 그나마 2번이 정답이네 하면서 2번을 찍어서 틀리게 돼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정답은 뭐냐? 인테그레이 한 네 번째 뜻이 정직함이거든요. 이 문제를 맞추는 법은 두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인테그레이가 정직함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럼 보자마자 정답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 나머지 지원하는 연습도 해야 돼요. 실력이 좀 부족하지만 나머지 지원. 왜냐하면 출제자가 정답을 봐도 정답처럼 느끼지 못하도록 표현을 골라서 정답 선지에다 껴맞추는데 저희가 모든 표현을 다 대비할 수는 없거든요. 90%는 대비할 수 있어도 요번에 수능의 문제에서는 정답에 EDM이 들어갔는데 학생한테 EDM이 무슨 뜻이냐 물으면 다 수고라고 할걸요? 실제로는 뭐냐면 표현 방식이라는 뜻으로 요번에 정답이 들어갔죠. 그래서 출제자가 지금 혈안이 돼 있는 거 변별력은 필요한데 단어 수준은 함부로 높이지 못할 것 같고 그러니까 세는 게 옆길로 세는 게 수능이 변태처럼 자꾸만 진화하면서 아는 단어에 모르는 뜻을 계속 공략하는 거예요. 근데 이 본질을 꿰뚫고 중요한 건 또 트렌드라는 게 있잖아요. 저도 학생 때는 잘 몰랐는데 학원 강사가 되다 보니까 트렌드라는 게 있어서 출제가 되던 것이 계속 반복해서 출제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대요. 한 번 발생한 게 두 번 발생할 확률이 훨씬 더 높고 그래서 이런 인테리어 같은 단어는 정답에 두 번 나왔고 본문에서도 계속 학생들 괴롭히고 있습니다. 정답에 한 번 나왔으면 두 번 나오고 세 번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더라고요. 그래서 factuality 지우는 건 어떻게 하죠? 정직함이라고 쓰고 잠깐 정직하면 그것은 반드시 사실만을 말하는 건가? 아닐 수도 있는데 하면서 지우는 거. 이것도 해야 되고요. 요것도 해야 돼요. 둘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고난도 빈칸 추론의 문제 풀이할 때 여기다 반드시 뭘 적으라 그래요. 자, 정직함이라고 적고 내려면 얘를 지원할 희망이 있죠. 근데 아무것도 안 적힌 상태에서 대충 뭔가 정직한 것 같다 그러고서 껴맞추다 보면 그나마 이게 정답이네 하고서 껴맞추면 보통 오답이에요. 수능에는 100% 정답밖에 없거든요. 보세요. 100% 이해되는데 90%가 정답인 것 같다. 그럼 바로 지우면 돼요. 정답 이해는 저는 사치라고 얘기해요. 출제자가 정답을 알아보지 못하도록 비유적 표현, 비꼬는 표현, 아는 단어에 모르는 뜻, 심지어 모르는 단어 이렇게 해서 정답 만드는데 애들이 정답을 이해하려고 집착하는 거는 난 시간도 버리고 틀리겠다고 집착하는 거랑 똑같거든요. 정답 이해는 사치다. 정답 이해는 내일로 미뤄라. 제가 수업 시간에 계속 얘기하거든요. 변별력은 필요하고 어려운 단어 쓸 수 없다면 아는 단어에 모르는 뜻이 변별의 핵심이고 지금 현재 그게 학생들 어려움입니다. 본질을 좀 학생들 알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모든 단어에 모든 뜻을 공부하냐? 아니면 빈출되는 게 있죠. 빈출되는 단어를 통계적으로 준비 사례와 함께 각인시키냐? 선택의 문제고 제가 이번에 이제 이 책을 3회독을 돌리면서 콜로케이션이라고 콜로케이션 말은 별거 아닙니다. 뭐냐면 함께 자주 쓰는 표현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영어를 잘하려면 콜로케이션하고 패턴을 강해야 된다는 콜로케이션은 뭐냐면 함께 위치한다 그래서 우리 함께 자주 쓰는 표현을 말하고요. 그다음 패런이라는 거 아시겠지만 뭐 문장의 패턴 같은 겁니다. 예를 들면 pose를 암기하라. 그러면 애들이 pose 자세를 취하다 이렇게 암기를 할 수 있겠지만 pose a problem 그건 이제 문제를 제기하다 이런 뜻이 되거든요. 근데 사실 이거는 pose a problem이라고 기억을 해야 유의미하게 느껴지지. pose 하고서 뭔가 제기하다 외우라고 진짜 안 해요죠. endorse는 지지하다라는 뜻이래요. 지지하다, 그다음 보증하다. 수표에다가 내가 내 신분을 걸고 이거 부도수표가 아니라는 거 보증하겠다. 아니면 내가 정치인으로서 딴 사람 지지 연설하겠다. 또 연예인이 광고에 나와서 이거 내가 써보니까 좋더라 이렇게 지지하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거 지지하다, 그다음 보증하다 외우라고 하면 진짜 안 해요죠. 근데 celebrate endorsement 그런 거죠. 연예인 광고죠. 연예인 나오고 한번 써봐 이렇게 얘기해요. celebrate endorsement 이게 한 단어처럼 기억하면 이게 의미가 부여되고 지문에서 알아볼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컬로케이션한 부분을 계획대로 추가를 해서 또 한 바퀴 또 돌리거든요. 이 제3의 어휘라는 책 진짜 만들고서 굉장히 좀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어휘들만 모아서 이렇게 전달하는 강의가 별로 없더라고. 제가 알기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자부심 갖고 있고요. 고난도 빈칸도
왜냐하면 상업적으로는 별로 매력이 없어요. 인터넷 강의에서 이 고난도 빈칸 진짜 고난도 때려버리면 애들 상처받거든. 그래서 진짜 지문 절반 정도 이해가 안 되는 상태에서 문제 풀게 만드는 건 보통은 선생님들 선택을 안 하죠. 상업적으로 매력이 없으니까. 자, 어법 30제 30문제 갖고 한다 그러니까 저희 센터장님이 30문제 갖고 되겠냐 그러는데 30문제 이상할 시간도 없고 30문제면 우리 수능에 어법 문제 한 문제 나와요. 어법 문제 지금 멸종위기입니다. 왜냐하면 터플에서도 어법 문제 사라졌어요. 그리고 그나마 있던 어법 문제도 저희 수능 처음 초창기에 뭐 세 문제 네 문제 나오고 네 문제까지 나왔던 거 제가 기억하는데 근데 아니 멸종위기인데 희한한 거 갖다가 단순 지식 암기해서 풀어라 이런 거 안 나오거든요. 정답을 결정은 딱 6가지밖에 없고 오답은 그냥 밑줄 치는 것도 많아요. 틀린 거 고르라는데 3번하고 5번 사이 4번이 필요하니까 그냥 밑줄 쳐. 그러면 애들이 뭘 물어보는지 모르니까 도둑이 재발 저린다고. 아씨 내가 모르는 건데 이건가 싶어갖고 이제 오히려 그걸 더 많이 찍어요. 그냥 밑줄 친 건데. 중요한 건 정답에 대해서는 자신이 남에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패턴을 만들어주긴 하는데 애들이 지금 극혐하는 게 문법 용어거든요. 문법 용어 목동 학생들 그래도 많이 익숙한 것 같아요. 저는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문법 용어 사용하지 않고 예를 들면은 뭐 which they eat 뭐 이렇게 나오면요. 애들이 보통 애들이 뭐라고 푸냐면 아 뒤에 완전한 문장이구나. 아 불완전한 문장이구나. 이따 하면 something 없으니까 뭘 먹은지 안 나오니까 아 그럼 위치는 맞겠네 이러고서 이제 틀려요. 근데 저 같은 경우 어떻게 하냐면 지금 the way가 이제 which가 the way를 가리키는데 지금 뭐가 필요하냐면 그런 방식이 아니라 그런 방식으로 그들은 식사를 한다 이런 뜻이니까 우리말로 치면은 그런 방식으로라는 조사가 필요하고 영어에서는 뭐가 필요하냐면은 in 같은 게 필요하죠. in the way 해서 그런 방식으로. 그래서 애들한테 설명의 틀을 만들어주고 그런 방식이 아니라 그 방식을 먹는 게 아니라 그런 방식으로 먹는 거니까 으로라는 in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면은 학생들한테 문법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서도 맞출 수 있는 또 남에게 설명할 수 있는 틀이 생기는데 이게 굉장히 반복이 돼요. 단어하고 내용만 계속 반복이 돼요. 문법 용어를 사용하지 않으면서 자기가 남에게 설명할 수 있는 틀. 그러니까 문법 문제가 뭐 한 문제 나오고 지금 3월달에 갑자기 이제 오답 1위가 돼갖고 이슈가 된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독특한 거 가끔씩 물어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수능에 가면 다 원점으로 돌아가요. 의미상 큰 차이가 없으면은 사실은 거의 무시해도 될 정도고 이렇게 좀 미시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으로 우리말에서는 이제 조사라고 하는데 영어로 하면 post position이라고 단어 뒤에 위치한다 그러고 영어에서는 이제 전치사라고 preposition이라고 앞에 위치한다고 하거든요. 이 의미를 통해서 이렇게 설명한 틀을 제가 만든 30문제 제가 기본은 설명했고요. 문제풀이를 통해서 완성하는 시간이 저희가 있을 거예요. 시대인재 서바이벌 모의고사 고정제 모의고사 제가 뭐 유명에 써놨지만 시대인재 서바이벌 모의고사가 한 해를 만들기 위해서 3회 정도를 출제를 맡겨서 돈을 많이 주고 어떨 때는 5회를 맡겨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쳐낼 걸 다 쳐내요. 검토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저희가 개인적으로 만든 모의고사가 좀 따라잡기 힘든 게 뭐냐면 워낙에 양질의 문제를 3회를 모아놓고 더 양질을 뽑기위해서 버리는 과정 요거 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버려진 문제들 제가 갖다 쓰고 싶을 정도. 근데 그거 모으기 때문에 저희가 서바이벌 모의고사는 제가 알기로는 6월 평가원 대비 2회가 준비가 돼 있어요. 고정제 모의고사는 매주 저희가 나갑니다. 고정제 모의고사는 특징이 뭐냐면 쉬운 건 되게 쉬워요. 실수만이 틀리게 만들 뿐이죠. 어려운 건 많이 어려워. 그래서 출제자가 노림수를 던질 때 이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집중했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왜냐하면 다 어려우면요 숙제에 맛이 안 나잖아요.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부작용 봤는데 너무 좌절감 이렇게 계속 주게 되면은 학생들이 공부할 맛이 안 나요. 어느 정도 따라와야죠. 그래서 고정제 모의고사는 그렇게 진행됩니다. 서바이벌 모의고사 좀 많이 어려울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6월 영어 영역 준비를 완료한다는 게 저희 계획인데요. 자, 정리해드리자면 지문의 절반이 영어를 잘해도 이해가 안 되는 상황에 대해서 뭔가 마음속에 대비가 필요합니다. 적응 훈련이 좀 필요하고요. 요거는 기출 문제 어려운 걸 뽑아서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본인이 안 본 걸 뽑기가 좀 어려울 수 있겠죠. 그다음 두 번째 문장 해석. 자기가 막혔던 걸 많이 수집을 해놨으면 그걸 반복해서 봐도 돼요. 반복해서 올라가는 효과는 뭔지 기억하시죠? 내가 막히는 부분이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막히지 않는 부분이 빛의 속도가 되는 거예요. 장점을 키워서 단점이 아무렇지 않게 만들어보는 그게 훨씬 더 중요해요. 지금 한 달 동안 저희가 준비해갖고 6월 평가 본다 그러면 그게 굉장히 현실적이에요. 그리고 변별의 핵심은 아는 단어 모르는 뜻. 근데 아는 단어 모르는 뜻 본인이 공부할 수 있죠. 근데 빈출되는 거를 골라서 이 사례와 함께 전달하는 제 강의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저는 제가 지금까지 전달하려는 말씀은 다 드렸고요. 근데 영어에 대해서 좀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학생들이 저한테 와고 선생님 저 영어를 하루에 몇 시간 해야 돼요? 하는데요. 다른 과목의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우선순위가 있으면 우선순위에 따라서 공부해서 영어를 못하면 후회하지 않으면 돼요. 근데 영어라는 과목은 되게 희한한 게 뭐냐면 하루에 아주 짧은 시간에도 영어 스위치를 켜주기만 하면 감이 유지가 되거든요. 감이 뭐죠? 감이 뭐냐면 이미 아는데 그게 반응하는 속도예요. 반응하는 속도가 유지가 돼야 돼요. 그리고 이걸 유지하려고 열심히 하다 보면 그 점수가 유지가 되는데 애들이 이제 난 이 정도 점수가 나왔으니까 시간만 지나면 이 점수가 그대로 나오겠지. 아니에요. 감이 떨어져. 속도가 느려지면 그 다음엔 진짜 시험에서 굉장히 압도를 당하게 돼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해당. 저는 10분이라도 하게 돼요. 1등 학생 10분만 하면 돼요. 하루에 지문 2개 정도를 본인의 힘으로 해석을 하고 그 다음날 공부 안 되면은 그 지문 다시 봐도 돼요. 왜냐하면 영어는 이미 알고 있는 것도 빠르면 좋거든요. 기름칠 다시 해주는 거 상관없어요. 영어 스위치 켜야 돼요.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일주일에 이제 6월 평가한 이후부터 모의고사 한 해 푸시면 돼요. 일주일에 모의고사 한 해 푸는 거 그다음에 오답에 대해서 정리하고 공부하는 것만으로도 유지는 가능하거든요. 특히 그 모의고사 중에서도 까다로운 지문 2개씩 골라서 주 5일 월화수목금 2개씩 이렇게 해석하고 막힌 부분 누적해서 보면은 성적도 5점은 오르는 경우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네가 다른 과목 우선순위에 맞춰서 하되 대신 10분은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이 선생님 한 번 공부할 때 어느 정도 양을 공부해야 되냐 하는데요. 영어는 사실 양보다 더 중요한 게 횟수예요. 저한테 만약에 10분의 시간이 주어졌잖아요 하루에. 그럼 저는 1분씩 쪼개서 10번 볼 것 같아요. 똑같은 질문 10번 보더라도. 횟수가 중요해요. 스위치를 키는 횟수가 중요하고요. 양보다. 저희가 애들이 놓치는 게 뭐냐면 새로운 걸 계속 섭취하면은 좋다. 새로운 걸 계속 섭취하면 자기가 모르는 것이 점점 쌓이겠죠. 좋아요. 그것도 필요한데 문제가 뭐냐 알아도 빨라지도록 계속 반복해서 보는 시간이 필요해요. 저 같으면 횟수가 훨씬 더 중요하다. 시간 양보다 공부 양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예요. 특히 학생들이 1등급 실력 거의 육박하거나 1등급 유지하는 과정이다. 영어 스위치를 하루에 한 번은 무조건 켜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예 안 하다가 망한다 하잖아요. 아예 안 하다 영어적 사고 방식, 표현에 대한 느낌을 까먹는 거야. 똑같은 거 봐도 상관없어요. 내신 공부한 다음에 내신 공부 제가 다시 하라 그러거든요. 내신 공부한 다음에 내신 공부 다시 하듯이 막히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반복해서 보다 보면 애들 중간고사 끝나고 중간고사 공부하면 미친 사람이라고 하는데 근데 그렇게 하면 진짜 성적이나 실력 정말 많이 올라요. 진짜 좋은 기회인데 제가 수험생을 정말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학생들 좀 아니어서 좀 안타깝고 저는 영어는 이제 공부가 안 되면 영어를 하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딴 과목 선생님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딴 과목도 그렇게 얘기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영어 공부할 때도 영어 공부했는데 단어 모르는 단어 있죠? 뜻 있죠? 이걸 합쳐서 20번 소리내서 읽는 거. 소리내서 읽는 동안은 다른 생각 못 하거든요. 그리고 내가 아무리 공부하기 싫어도 이 소리내서 읽는 동안은 어쨌든 한 번은 각인이 되는 거예요. 단어가 단기간에 안 돼요. 단어가요. 오늘 봤으면 내일 모르는 게 당연하고요. 내일 봤을 때 감정을 대입하면 안 돼요. 짜증나거든요. 보기가 싫거든. 내가 모른다는 거 확인하는 게 짜증나고. 근데 감정을 대입하지 말고 내가 오늘 모를 줄 알았는데 진짜 모르네. 또 한번 체크하고. 왜냐면 이게 횟수만 채워주면 내게 되는데 중간에 멈추는 게 제일 바보죠. 애들 시행착오 어떻게 하냐면은 단어 공부하다 단기간에 안 되니까 또 딴 거 하다가 그래서 역시 단어가 막혀서 다시 오다가 계속 반복하다 이제 수렴이 되는데요. 그 시행착오 누가 대신해 줄 수 없지만 영어는 멈추지 않고 계속 반복하면 횟수만 지나면 내게 되니까 공부 안 될 때 중얼중얼 소리만 내라. 이것만 지켜줘도 어느 순간 내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마지막 말씀드릴 거는 단어 공부 안 된 사람 제가 벽에다 써놓으라고 하는데 되게 크게 써놔야 돼요. 초점을 일부러 맞출 필요가 없이 크게 써놓고 단어 뜻은 깨알같이 적어놓고 학교 갔다 와서 밥 먹기 전에 배고프지만 나는 단어 3개를 중얼중얼 거리면서 식탁에 앉는다. 뜻은 머릿속 생각만 하고 학교 가기 전에 바빠 죽겠는데 단어 3개 중얼중얼 간다. 그렇게 자기 나름대로 뭐 예를 들면 오줌 마려 죽겠는데 단어 3개를 가지고 화장실 간다. 이렇게 집착하다 보면 애착이 생겨요. 일요일 날 갑자기 봤는데
이거 나 월요일날 이거 봤던 건데 예전에는 별 나한테 무의미한 지식이었잖아요. 근데 애착이 있습니다. 벽에다 크게 포스트잇으로 적어놓은 초점 맞춰야 되니까 그거 안 보게 되거든요. 크게 초점 안 맞춰도 보이도록 적어놓으면 본인께 됩니다. 네, 진짜 한 달 이내에 본인께 다 돼요. 네, 그러면 질문 제가 혹시 있으면 받아도 될까요? 혹시 계신가요? 네, 그러면 제 얘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고정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